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아들러의 인간이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부 세계 인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세계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환경에 적응해야 되죠. 그래야 살아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어떤 인상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타고나지요. 자, 그런 타고난 능력과 함께 하나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은요,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상을 만들게 하고 이상적인 행동 패턴을 유년기에 만든다고 이렇게 아들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상의 발전 과정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처음 세상을 경험했는데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불안해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세상의 이미지, 그 세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편집적인 성격을 가질 확률이 높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자신의 심리적인 능력을 선택함과 동시에 어때요? 그런 편집증적인 활동을 하지요. 사람들을 함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편집적인 활동을 하는 성격 구조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요. 자, 이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세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들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에 히스테리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맞는 것만, 그 목표에 맞는 것들만 받아들여서 그 성격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게 되겠지요. 자, 외부 세계에서 받은 인상들과 자극들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 흔적들 위에 표상의 세계와 기억의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엄마와의 경험 속에서, 수많은 엄마와의 경험 속에서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라는 거,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엄마라는 거, 그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세계상을 이 아이들은 마음속에 간직하지요. 수많은 경험 후에 그것들을 간직하면서 이제 표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표상이 뭐냐면 그 대상이 눈앞에 없어도 그 느낌과 인지를 재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눈앞에 없어도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엄마에 대한 좋은 이미지, 세계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엄마가 없어도, 떨어져 있어도, 당장은 엄마가 없지만 그 이미지들이 내 안에서 다시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좋은 엄마야. 나 버리고 가지 않아. 우리 엄마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맛있는 거 해줄 거야. 이러면서 그 이미지들, 세계상들을 재생산해내는 거, 요걸 바로 표상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재생산된 지감이며 재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 정신의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요 표상의 능력, 엄마가 경험됐던 세계상의 이미지들을 다시 한 번 더 불러내어서 이것들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대상 항상성이 만들어지고 엄마하고 분리되는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있는 거지요. 인간의 정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한 거, 환각이 있습니다.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뚜렷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들리고 뚜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현실감이 없는 거지요. 자, 표상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자극의 결과처럼 나타나는 것이 환각입니다. 표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환각입니다. 자, 환각은 개인의 목표와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고 조합된 이것도 나름대로 정신의 창작물입니다. 자, 환각은 언제 만들어지느냐면 이 아이의 심리적인 긴장이 가장 극대화하는 순간에, 너무나 불안하고 긴장이 될 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환각이 올라옵니다. 정신이 약한 사람들, 정신분열증 환자들 환각이 막 올라옵니다. 너무 불안하고 힘들 때 올라와요. 자신의 목표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있을 때, 어떤 환경 스트레스 속에서 사람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좌절이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쾌한 좌절과 공포, 긴장의 상태에서 도망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환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사막을 걸어갈 때 신기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환각은 새로운 상황을 상정하고요.
그것이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결단력을 상실하고 추락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요. 공포의 비참함으로부터 사람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결핍과 위험의 상황에서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환각이 많이 나오고요. 사람은 환각으로부터 나약한 느낌, 자신이 나약하다는 느낌을 모면하거나 극복하고자 막 분투합니다. 긴장이 커질수록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은 더 약화되고 환각은 더 올라오지요. 자, 위험하거든요. 자, 환상과 환각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환상에는 외적 접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아이들 환상의 세계 많이 들어가거든요. 환상놀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아이들의 환상도 보면 정신의 또 다른 창조 능력인데, 이 환상에는요, 이 아이들 내가 앞으로 커서 나도 아빠처럼 멋진 남자 될 거야, 아빠처럼 힘센 사람 될 거야, 이러는 권력 게임에 대한 거, 권력을 추구하는 거, 앞으로 내가 뭘 되겠다는 거,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예감하고 예지하는 것들, 그러는 것들이 있고, 이 환상의 내용 속에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 놀이 속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 환상 속에서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이제 중요성이 인정이 되어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작아서 못하지만, 어려서 힘이 나약해서 못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이렇게 되겠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 그런 것들이 환상 속에서 막하니 나와 있거든요. 자, 아이들의 환상 세계는 뚜렷하게 존재하는 예감에는요, 그들의 권력 추구 욕망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가지겠다는 건데, 근데 신나게 놀지만 아이가 그러니까 놀고 있는 환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지만, 엄마가 누구야 밥 먹자 이러면 뽕 빠져나와서 또 현실에서 엄마의 아들로, 또 엄마의 딸로 같이 현실적인 기능으로 같이 잘 접촉하면서 살아나가거든요. 그냥 놀이 속에서만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 마귀가 되어서 막 힘센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펼치지만 현실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환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 이런 것들이 권력에 대한 추구 욕망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세계 인상들은 또 꿈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그 꿈 보면 알 수가 있죠. 미래에 대비하고 어떤 문제와 대면해서 그걸 극복하고 나름대로 분투하는 한 개인의 어떤 권력 욕구가 꿈속에서 반영되어서 많이 나와 있지요. 소망 충족에 대한 거,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하는가, 내가 뭘 바라는가, 꿈 내용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꿈 분석도 하는데, 그래서 꿈은 정신생활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외부 세계 인상들이 꿈속에서 그대로 다 나오지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입니다. 자, 우리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감지하고 추측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입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능력들이 우리가 이렇게 발달되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체면과 암시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아들러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자, 우리 조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교수님이 제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들러가 뭐라고 얘기냐면, 누구인가에게 최대한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전 너무 이 말이 멋지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갑입니다. 갑으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을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지지 않고 내 힘이 막 벌어나가는 건 침범이죠. 그럼 범죄지 않습니까? 침범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로 나의 힘을 막 밀어붙일 때, 영향력을 막 밀어붙일 때, 그 을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 저 사람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되는가, 저 사람의 자유와 인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가라는 그 조건 하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체면과 암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체면과 암시는 내가 스스로 독립성을 주장하지도 않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채로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떠맡기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체면은 정신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마비되는 상태니까 위험한 거지요. 다른 사람의 그 조종에 내가 완전히 그냥 복종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체면 상태에서 나는 비판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나는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는 것들은 그 영향력이 나쁘게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외부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암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암시는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점을 변형시키려 하는 것이나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어떤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변형시키려는 거, 그걸 바로 암시라고 하는데, 자, 이게 그 암시를 주는 것도 그 암시를 주는 것도 영향을 받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태 내에서 내 사고와 비판 능력이 가지고 있는 상태 내에서 그 사람의 암시에 설득이나 요구, 간청, 논쟁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암시에 내가 복종하게 되니까 건강한 인간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아들러는 이렇게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인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